지미 호파는 지금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1900년대 중후반에 미국에선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조운동을 벌이며 자신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듬은 그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행동력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결국 지미는 1957년부터 1971년까지 14년간 국제트럭 운전자 연대인 IBT의 회장직을 맡게 됩니다. IBT에 가입하는 이가 날이 갈수록 불어나면서 어느덧 230만 명이 넘어섰고 지미는 정계는 물론 뒷세계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75년 7월 30일 미시간주에 있는 블룸필드 타운십에서 돌연 자취를 감춥니다.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고 당시 그의 실종은 언론에서 대서특필될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1913년 2월 14일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지미 호파는 7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14살부터 돈을 벌기 위해 세상에 뛰어듭니다. 지미는 일을 하면서 표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열악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노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행동력과 카리스마를 가진 지미를 많은 노동자들이 지지했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를 회사에서는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를 떠나야 했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지미는 본격적인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 트럭 운전자 노조에 가입합니다. 그는 전국적으로 트럭 노조원들을 모아 통합했고 1933년까지 7만 5천 명이던 회원이 그의 활동으로 1951년에는 1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IBT로 거듭납니다. IBT는 미국에서 영향력 강한 노조로 성장했고 그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인물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마피아들이 눈독을 들인 겁니다. 덩치가 커지면 여러 마찰이 일어나고 당시 그런 마찰을 잠재우기 위해선 돈이나 권력도 중요했지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눈앞의 장애물을 치워줄 힘이었습니다. 마피아는 IBT의 자금에 끌렸고 IBT는 마피아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였던 그들. IBT의 규모가 커질수록 마피아의 규모 역시 커져갔습니다. 지미는 1957년에 드디어 IBT의 회장직을 맡게 됩니다. 정계 인물들과의 사이도 가까웠고 IBT 내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던 지미. 하지만 굳건할 것 같던 그의 공든 답은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1967년 공금 이용 및 뇌물수수, 사기 혐의가 적발되면서 지미는 13년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정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를 견제하던 사람들에게 덜미가 잡힌 거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1년 12월 23일, 그가 소감된 지 4년째 되는 날, 지미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에게 로비를 합니다. 리처드는 그를 석방시켜주는 대신 1980년까지 모든 노동조합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그렇게 지미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석방되자 한동안 조용히 지내나 싶었으나 어느 순간 리처드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IBT로 돌아가기 위해 여러 지인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지미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IBT는 프랭크 피츠시몬스가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그의 석방은 프랭크를 비롯한 그의 뒤를 봐주는 간부들에게도 살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IBT에 개입돼 있던 마피아 역시 자신들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참견하던 지미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특히 수감생활 당시 지미와 마찰이 있었던 마피아의 일원 앤서니 프레벤자노는 지미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미가 앤서니에게 IBT 복귀를 위해 자신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연히 앤서니는 이를 거절했지만 지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5년 7월 30일 지미의 달력에는 TG, 오후 2시, 레드폭스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고 그는 아내에게 앤서니와 그의 동료 앤서니 지아 칼로네를 만나기로 했다며 집을 나섭니다. 오후 2시 15분 무렵
지미의 아내는 약속 장소에 그들이 나타나지 않아 화를 내는 지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미는 조금만 더 기다리다 돌아갈 것이라 말했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렇게 지미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집니다. 다음날 오전 7시에 지미의 아내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미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알렸고, 그의 아들은 레드폭스에서 지미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결국 그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곧바로 FBI가 수사에 참여하며 지미를 찾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FBI는 지미와 약속을 잡았던 앤서니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건 당일 지인과 함께 있었고, 그런 약속을 잡은 적도 없다 발뺌합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사실로 드러났고, FBI는 수사를 이어나가던 도중 레드폭스에서 지미가 머큐리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떠나는 걸 봤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습니다. FBI는 지미의 양아들인 오브라이언이 머큐리를 몰고 다닌 것을 알아냈고, 그의 차량을 조사합니다. 뒷좌석에서 혈흔이 발견돼 FBI가 이를 추궁하자 그는 생선 배달을 했을 때 묻은 것 같다고 둘러댑니다. 당시에는 DNA 검사가 없었기에 FBI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7년 뒤에는 사망 처리됩니다. 세월은 흘러 DNA 수사 기법이 나온 시기, FBI는 오브라이언의 차에서 발견된 혈흔을 조사했고, 그가 주장했던 생선피가 아닌 지미의 혈흔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오브라이언은 지속적으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주장했고, 언제 묻었을지 모르는 희미한 혈흔만으론 그를 지속적으로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결국 그는 무죄 방면됩니다. 2004년에 작가 찰스 브란트는 지미의 오랜 친구이자 전문 처리꾼 프랭크 슈런이 그의 실종과 연관이 있다는 내용의 책을 출판합니다. 2013년에 실제로 프랭크 슈런은 사건 당일 자신이 지미를 근처 주택가로 유인했고 미리 준비해둔 주택 내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자백했습니다. FBI는 당시 주택 내부에 남아있던 얼룩을 DNA 분석했으나 지미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결국 그는 무혐의 처분됩니다. 2019년에 이 내용을 담은 영화 아이리시맨이 개봉했는데 209분의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지미의 실종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추측과 증언이 나왔지만 별다른 성과는 이루지 못한 상태로 아직까지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 캐디. 과거 휴양지였던 이곳은 정부의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정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휴양지였던 탓에 오두막집들이 남아있었고 그중 28번 오두막은 글레나 수잔 슈샤프가 5자녀와 함께 살던 오두막이었죠. 1980년에 자신을 괴롭히던 남편과 헤어진 후 이곳으로 오게 된 그녀는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행복도 잠시. 1982년 4월 12일 아침에 28번 오두막 안에서 글레나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그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오두막에는 글레나와 그녀의 딸 티나, 아들 존과 릭, 그렉, 존의 친구 다나, 이웃집 아이 저스틴, 이렇게 7명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중 3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피해자는 글레나와 존, 다나였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지만 어디에도 티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을 처음 발견한 이는 글레나의 딸 쉴라였습니다. 그녀는 전날 이웃집에서 놀다 그곳에서 잠을 청했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4월 11일 저녁, 이웃집에 놀러간 쉴라는 그곳에서 TV를 보고 있는 언니 티나를 발견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쉴라를 잠시 바라보던 티나는 내일 보자는 인사를 하며 오후 9시 30분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11시에 설거지를 하는 글레나와 12시쯤 집 앞에서 놀던 존과 다나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웃 주민이 목격합니다. 다음 날인 4월 12일 아침 7시, 일찍 잠에서 깬 쉴라는 집으로 돌아왔고 같은 방식으로 묶여 사망해 있는 글레나와 존, 다나를 발견합니다. 쉴라는 놀라서 이웃집으로 가 도움을 청했고 28호 오두막으로 향한 이웃 주민은 사망해 있는 3명과 방 안에서 잠들어 있던 릭과 그렉, 저스틴을 발견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혈흔이 묻은 칼 2자루와 망치 1자루를 발견했고 객실 뒷문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범인의 단서가 부족했기에 수사는 진척이 없었고 티나의 행방 역시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른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바람에 거실에서 일어난 소동을 모르고 있었다 주장한 아이들에게 최면 진술을 유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스틴은 28번 오두막에서 릭 그렉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말싸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는데 객실 뒷문에서 글레나를 공격하는 두 남성을 보게 됩니다. 글레나를 공격한 남성들은 존과 다나 역시 가만두지 않았고 잠시 후 티나를 데리고 뒷문으로 사라졌다는 것이 저스틴의 최면 진술이었습니다. 저스틴이 체면 상태에서 한 증언을 바탕으로 용의자의 스케치가 만들어졌고 경찰은 유력 단서인 몽타주를 토대로 범인을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서는 빈약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사건 발생 3년 후인 1984년 4월 22일 오두막으로부터 160km 떨어진 캠프에서 유해가 발견됩니다. 티나였습니다. 검시관이 조사한 결과 티나 역시 범행 시기에 사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터라 그 밖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간이 흐르고 사건이 일어났던 28번 오두막은 2004년에 철거됩니다. 이제 별다른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사건은 모두에게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2008년에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26번 오두막에 살던 메릴린 스마트가 자신의 남편과 그의 친구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요. 메릴린은 사건 당일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저스틴의 어머니로 피해자인 글레나와 친했던 사이였습니다. 메릴린은 가끔 글레나에게 남편인 마틴 스마트의 흉을 받고 그랬기에 글레나는 마틴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과 아내가 헤어지길 바라는 글레나를 마틴 역시 꺼려했죠. 사건 발생 하루 전 평소 글레나에게 찝쩍거리던 마틴의 친구 존 모 부베데는 메릴린에게 글레나와의 술자리를 만들어달라 부탁합니다. 그날 메릴린과 마틴, 보는 함께 술집에 갈 예정이었기에 메릴린은 글레나에게 함께 한잔하자는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거절합니다. 저녁 11시 무렵 술집에서 마틴과 보를 두고 먼저 일어난 메릴린은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고 새벽 2시경 마틴과 보가 난로에서 물건을 태우는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메릴린은 그 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이뤄진 시기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간 뒤 일주일이 지나서 돌아오자 무언가 수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사라졌다 돌아온 그들을 경찰 역시 의심하며 신문했지만 수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틴은 지역 보안관과 친밀한 사이라 신문 전 미리 사건 내용에 대해 말을 맞췄을 수 있고 자신이 과거 경찰이었다 거짓말을 해 간단한 신문만 받은 보 역시 메릴린이 보기엔 수상했습니다. 보는 사건 발생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시카고에서 1988년에 사망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은 마틴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고 2000년에 암으로 사망합니다.
결국 오랜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2008년에 다큐멘터리로 화제가 되면서 2010년에 재수사가 이뤄졌고 수사팀은 한 심리 상담사의 제보를 받게 됩니다. 자신이 사건 발생 후 마틴의 심리 상담사였다 밝힌 그는 마틴이 어느 날 자신과 상담하던 중 모든 범행을 고백했다 주장했습니다. 마틴은 그날 자신과 아내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는 글레나를 죽였고 이를 목격한 나머지 3명도 어쩔 수 없이 살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환자와 나눈 이야기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조약 때문에 당시 이러한 사실을 제보할 수 없었고 이제야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어떠한 녹음도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기에 상담사의 말이 진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초기 수사가 좀 더 잘 이뤄졌다면, 마틴과 보의 신문을 좀 더 강화했다면 사건은 미제로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마틴과 보 말고도 다른 용의자들이 있었지만 2020년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에서 저널리즘 학위를 받으며 캘리포니아 중등교육국의 인턴으로 근무했던 찬드라 레비. 그 뒤로 로스앤젤레스 시장 리처드 리오단의 사무실에서 일했고 행정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 또다시 대학교에 다닐 정도로 그녀는 바쁜 인생을 살았습니다. FBI와 함께 경력 쌓기를 희망했던 찬드라는 2000년에 석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도소 인턴 근무를 위해 워싱턴 DC로 이사까지 합니다. 많은 경험을 쌓으며 활동적인 모습에 대부분의 사람은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후에 그녀와 친했던 FBI 요원 중 한 명은 그런 그녀가 게리 콘딧을 만나면서 불행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게리는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캘리포니아의 하원 의원을 지낸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찬드라는 친구와 함께 게리의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뒤로 그와 자주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일은 모든 일과를 마치고 게리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지인들은 그녀와 게리의 관계를 의심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하는 가족들에게 찬드라는 비밀 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말을 하며 항상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가 만나던 비밀 친구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녀는 빠른 시간에 석사 학위 요건을 다 갖추었고 2001년 5월에 졸업할 예정이었습니다. 졸업 후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큰 꿈을 갖고 있던 찬드라. 하지만 그녀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1년 5월 1일, 그녀가 실종되었기 때문이었죠. 5월 6일에 홀로 사는 딸이 5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찬드라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은 그날 그녀의 아파트에 방문했습니다. 여러 번 문을 두드렸지만 내부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누군가 그녀의 집에 침입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증거도 없는 상태였기에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우선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다음날 찬드라의 아버지는 경찰에게 딸이 미국 하원 의원과 불륜을 저질렀고 그 의원이 게리라 주장했습니다. 가정이 있는 정치인과 깊은 관계를 맺었을지도 모르는 여성의 실종. 5월 10일에 경찰은 찬드라의 아파트를 정식으로 수색했고 집안에서 그녀의 신용카드와 신분증,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놔두고 스스로 사라졌을 리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그녀가 단순 실종이 아닌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지었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그녀의 노트북을 조사하던 경찰은 한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한다는 것이 실수로 데이터를 삭제해버린 겁니다. 경찰은 마지막 희망일 수 있는 노트북 데이터 복구를 위해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복구된 노트북. 경찰은 찬드라가 5월 1일 오전 11시 34분에 그녀의 집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록크리크 파크를 검색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마지막 목적지가 록크리크 파크였을지 몰랐기에 경찰은 많은 인력을 투입해 공원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워낙 넓은 지역이었기에 팀을 나눠 구간을 수색했지만 두 번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센트럴 파크의 대략 2배에 해당하는 넓이에 대부분이 산림 지역이었기에 수색에는 더욱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
언론에선 찬드라의 실종이 게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직접적으로 찬드라의 실종이 게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발표를 한 적은 없었지만 언론에선 그러한 사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원 의원이 한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그녀가 실종됐다는 사실이었죠. 게리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인터뷰했고 경찰 역시 그가 용의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발표했지만 이러한 가십거리를 언론에서 놓칠 리 만무했습니다. 최연소 시장이라는 타이틀과 2000년까지 선거에서 패배한 적 없었던 게리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이 스캔들로 인해 후에 있을 재선에 실패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9월에 찬드라를 죽인 범인에 대해 알고 있다 주장하는 정보원이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신변 보호를 요청한 정보원은 범인이 엘살바도르 출신의 잉그마르 칸디크이며 그가 게리에게 25,000달러를 받고 그녀를 살해했다 주장했습니다. 과거 잉그마르는 루크리크 파크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2번이나 강도질을 했던 인물로 경찰도 그를 주시하기는 했지만 정보원의 주장을 선뜻 믿기에는 힘들었습니다. 정확한 증거도 없었기에 경찰은 결국 잉그마르를 주시 인물로 삼았을 뿐 여전히 찬드라의 실종 수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찬드라의 실종과 게리의 불륜설로 인해 언론은 뜨거웠지만 9.12 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이야기는 순식간에 묻혀버렸습니다. 다시 찬드라의 사건이 세간에 재조명이 된 것은 2002년 5월 22일 그녀의 시신이 루크리크 파크에서 발견되면서입니다. 개를 산책시키던 남성에 의해 깊은 숲에서 발견된 찬드라. 처음 경찰은 시신이 찬드라임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과 기록을 통해 찬드라임이 밝혀졌고 그녀가 발견된 장소가 과거 공원 수색 당시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누락된 장소였다는 게 알려집니다. 즉 그녀는 더 빨리 발견될 수 있었던 겁니다. 1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그녀의 몸에는 어떠한 범인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같이 발견된 스포츠 브라와 신발 등이 그녀가 공원에 운동을 하러 왔음을 보여주었죠. 그녀가 발을 헛디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장소로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그녀를 살해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전문가는 그녀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소행, 즉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 발표했지만 범인에 대한 단서는 물론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살해됐는지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다시 흘러 2008년 9월 검찰은 강도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잉그마르를 찬드라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합니다. 당시 그의 감방에서 찬드라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것만으로 검찰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잉그마르가 자신들에게 살인을 자백했다는 잉그마르의 지인들의 증언을 확보했던 겁니다. 찬드라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는데 그녀가 발을 헛디디며 숲길로 굴렀고 후에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알았다고 그가 자백했다는 지인들의 증언. 잉그마르는 자신이 찬드라의 잡지 사진을 갖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그녀를 본 적도 없다며 지인들의 주장은 거짓말이라 반박했습니다. 어떠한 증거도 없는 가운데 증인들의 증언과 정황 증거만으로 결국 잉그마르는 2010년 11월 22일에 1급 살인에 대해 유죄를 판결받습니다. 배심원 중 단 한 명만이 반대했다 합니다. 아마 그가 불법 이민자였던 점도 배심원의 판결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게 잉그마르는 6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6년 후인 2016년 7월에 검찰 측 핵심 증인이었던 잉그마르의 지인들이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잉그마르의 변호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잉그마르의 살인 혐의는 기각됩니다. 미 법무부는 새롭게 드러난 정보를 토대로 재심을 진행할 증거가 부족하다 밝혔고 검찰은 잉그마르에 대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찬드라의 죽음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 그녀의 노트북 데이터를 실수로 삭제하지 않았다면, 수색 당시 경찰 무전에 실수가 없었다면, 당시 그녀가 조금 더 빨리 발견되었을 것이고 그녀의 죽음에 관한 진실이 밝혀졌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찬드라의 유가족들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추가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878년 영국 험벌랜드의 밀롬에서 태어난 윌리엄 허버트 월리스는
평범한 보험 판매원이었습니다. 1914년에 줄리아라는 여성과 만나 결혼을 하고 안필드로 이사해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윌리엄. 그런 그의 평범했던 일상은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1931년 1월 19일 월요일 저녁, 평소 체스를 좋아했던 윌리엄은 그날 리버풀 중앙 체스 클럽에 방문했습니다. 며칠 후 있을 모임에 관한 회의가 있었기에 클럽에 방문한 윌리엄은 서기로부터 25분 전에 전화 메시지가 왔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음 날인 1월 20일 저녁 7시 30분에 맨러브 가든 이스트 25번지에서 만나자는 RM 컬트로라는 남성이 남겼다는 메시지. 그는 보험에 관해 상담하고 싶다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최근 보험에 가입하는 이들도 적었기에 좋은 건수를 잡았다고 생각했던 윌리엄. 아마 자신에게 보험 가입을 했던 누군가가 고맙게도 지인에게 소개해 준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었죠. 다음날 그는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저녁 7시 6분에 도시순환 트램에 승차했고 기관사에게 맨러브 가든 이스트 25번지가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전역을 순환하는 트램의 기관사가 처음 듣는 장소라 말하자 윌리엄은 당황했습니다. 지명이 비슷한 장소에서 내려 인근 주민들이나 경찰에게 물었지만 그들 역시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갔지만 윌리엄은 결국 만남 장소를 비롯해 컬트로라는 사람에 대해 아는 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서기가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실수했을지도 모른다 생각한 윌리엄은 결국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저녁 8시 45분경 집 앞에 도착한 윌리엄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줄리아가 집에 있음이 분명한데 정문이 잠겨 있었고 소리를 쳐도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죠. 그는 뒷문에 열쇠를 갖고 있었기에 뒷문으로 향했지만 이상하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옆집에 사는 존스턴과 그의 아내는 시끄러운 소란에 밖으로 나와 윌리엄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다고 말하는 윌리엄은 뒷문이 열쇠로도 열리지 않는다며 그들에게 마치 보여주려는 듯 뒷문으로 함께 가자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안 되던 것들이 꼭 누군가 지켜보면 되는 것처럼 뒷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쉽게 열렸습니다. 집안의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무언가 이상하다며 이웃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려달라 부탁했습니다. 윌리엄은 홀로 램프를 켜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돌아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게. 그녀가 죽어있네. 이웃들은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자신의 아내가 죽었다는 그의 목소리에 놀랐고 거실에 있는 가스난로 앞에서 이미 사망해 있는 줄리아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찬장에 있는 4파운드가 사라졌다고 말했던 윌리엄. 하지만 부엌 식탁에 놓인 줄리아의 지갑을 비롯해 집안에 있는 귀금속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집안을 뒤졌던 흔적 역시 존재하지 않았죠. 범인이 둔기를 사용해 줄리아를 살해했고 찬장에 있는 4파운드만을 챙긴 뒤 도주했다는 것에 경찰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흩어진 혈흔으로 보아 범인의 몸에도 혈흔이 묻어있을 것이라 판단했던 경찰. 그들이 가장 의심했던 용의자는 남편 윌리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옷이나 몸 어디에도 혈흔의 흔적은 존재하지 않았죠. 경찰은 줄리아의 몸 아래서 부분적으로 타버린 맥킨토시 코트를 발견하며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윌리엄이 이 코트를 입고 아내를 살해한 뒤 코트를 불태워 흔적을 지우고 밖으로 나와 알리바이를 만들었다는 가설을 말이죠. 이러한 의심은 그날 있었던 윌리엄의 행동 때문에 더 커졌습니다. 윌리엄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말하며 이목을 집중시켰을지도 모른다 생각한 경찰. 19일날 윌리엄에게 메시지를 남겼던 컬트로라는 남성이 전화를 걸었던 장소가 체스 클럽으로부터 겨우 400m 떨어진 곳이라 밝혀지자 윌리엄은 더욱 의심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걸어서 2-3분 거리도 안 되는 장소에서 약속을 잡기 위해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남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긴 했습니다. 이웃들은 저녁 6시 45분에 살아있는 줄리아를 보았기에 범행은 이 뒤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검찰은 윌리엄을 유력 용의자라 생각하며 그가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컬트로라는 가명을 써 체스클럽에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메시지를 남긴다. 다음날 6시 45분 이후 아내를 살해한 뒤 입고 있던 맥킨토시 코트를 벗어 불태운다. 코트를 아내의 시신 아래에 놔두고 몸에 튄 작은 혈흔을 지운 뒤 집을 나온다. 집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트램 정류장에 도착,
7시 6분에 트램에 승차한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의 눈에 띄는 행동을 한다. 8시 45분에 집으로 돌아와 문이 안 열린다며 소란을 피운다. 알리바이를 만들어 자신을 용의선상에서 배제시키고 마치 밀실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꾸며 수사에 혼선을 준다. 결국 검찰은 윌리엄을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그들의 주장에는 2가지 구멍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처럼 윌리엄이 범행을 저지른 뒤 코트를 불태웠다면 자신의 몸에 남은 혈흔 역시 지웠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집에 있는 수도를 사용해야 했고 화장실에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윌리엄의 집 화장실은 반나절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게다가 15분 안에 범행을 저지르고 증거를 지운 뒤 흉기를 숨기고 트램 정류장에 도착해야 하는데 이는 실험 결과 건장한 청년도 전력 질주를 해야 겨우 성공했기에 나이가 있고 병약한 윌리엄에겐 무리로 보였습니다. 공범이 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이에 대한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에겐 아내를 살해할 동기 또한 없었죠. 하지만 재판은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윌리엄이 죽은 아내를 발견하고도 너무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윌리엄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배심원단에게 유죄를 판결받았고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1931년 5월 형사항소법원은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윌리엄의 항소를 받아들이며 결국 그는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이는 당시 배심원단의 판결이 많은 영향을 주었던 영국 법정에서는 전례가 없던 조치였다고 합니다. 석방된 윌리엄은 현실로 복귀했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를 의심했기에 보험 판매를 그만두고 조용히 지내야 했습니다. 증오스러운 내용이 담긴 우편을 비롯해 여러 위협에 시달렸다는 윌리엄. 그래서 그랬을까요? 윌리엄은 석방되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33년 2월 26일에 요혈증과 혈소판 염으로 인해 결국 사망했습니다. 잠긴 집, 즉 밀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흉기도 목격자도 발견되지 않은 이 사건에 많은 추리소설 작가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진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난 지금 절대 풀리지 않을 미스터리일 것입니다. 완전 범죄를 저질렀던 범인 역시 지금은 흙으로 돌아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유병장수하며 고통 속에 죽어갔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2월 2일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 거주하는 로스는 개와 함께 도시 외곽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쾌청한 날씨에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 산책하기 너무도 좋았던 그날. 인적이 드문 장소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그녀의 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길 가장자리로 빠르게 달려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쥐라도 발견했나? 라는 생각에 다가간 로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커다란 뼈였습니다. 죽은 동물의 뼈일지도 몰랐지만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로스는 간호사인 언니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고 잠시 후 온 답장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대퇴골로 보인다는 언니의 문자. 로스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검사 결과 그 뼈가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조용했던 앨버커키는 순식간에 시끄러워졌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들었고 뼈가 발견된 웨스트 메사 지역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수사관들은 또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 1년을 넘게 주변을 수색했고 약 0.4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12구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 여성 9명, 10대 소녀 2명, 태아 1명으로 경찰은 피해자 중 1명이 임신한 상태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살인사건이 분명했지만 유골은 너무 부패해서 사인을 규명할 수 없었고 뼈에는 뚜렷한 외상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실종된 인물들로 확인됐지만 여전히 그녀들을 왜, 누가, 어떻게 죽인 건지에 대해서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는 피해자들 모두가 한 사람에 의해 매장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말했고 주민들은 연쇄살인마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두려워했습니다. 경찰은 위성사진을 토대로 피해자들이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웨스트 메사 지역에 묻혔고 그 뒤로는 범인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며 주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대부분 마약과 매춘에 연루돼 있었던 점, 과거 뉴멕시코 지역에서 대규모 성매매 조직이 활동했던 점을 들어
피해자들이 조직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며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직업 때문에 처음 그들이 실종됐을 때 경찰의 수사가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이 드러나며 주민들은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죠.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며 그들의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물론 경찰이 지목한 몇몇 용의자들은 있었습니다. 미주리주 출신의 사진작가 론은 초기에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종종 이상한 행동을 하던 인물로 유명했던 그는 가끔 앨버커키에서 박람회를 열었고 그 시기가 피해자들이 실종된 시기와 겹쳤기 때문이었죠. 2010년 8월에 그의 집을 수색하며 트럭과 수천 장의 사진이 압수됐지만 그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을 알고 있었고 실제 포주였던 프레드라는 인물도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그는 2009년 1월에 자연사에 있기에 제외됐습니다. 피해자들이 발견된 매립지로부터 대략 5km 떨어진 트레일러에서 살던 로렌초 역시 용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트레일러에서 매장지까지 이어지는 흙길이 존재했고 그는 자주 여성들을 트레일러에 불러 방탕한 생활을 즐겼던 인물이었습니다. 2006년 12월에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을 자신의 트레일러에서 살해한 뒤 양탄자에 싸서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여성의 남자친구가 이를 발견해 로렌초를 쏘았고 결국 그는 현장에서 즉사했기에 그가 범인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에 대해 사후 조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매춘부를 증오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며 수사에 임했는데 그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인물 중 조셉이라는 남성이 용의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조경업을 하고 있던 조셉은 가끔 작업 도중 나온 쓰레기들을 웨스트 메사 지역에 버리곤 했는데 매립지에서 그가 사용했던 나무와 전표가 나왔고 평소 매춘부들을 증오했다는 전 부인의 증언으로 경찰은 그를 조사한 것입니다. 조셉의 현 부인 역시 딸이 가끔 처음 보는 귀금속을 갖고 놀고 창고에서 여성 속옷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보석과 속옷을 훔쳐 조셉의 집에 놔뒀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지만 DNA 감정 결과 피해자의 물품이라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담으로 2015년에 조셉은 1988년에 저지른 성범죄로 90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몇몇 용의자가 있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정식적인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진 않았고 더 이상 별다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10만 달러의 포상금이 걸리기도 했지만 아직 범인을 특정할 만한 유력한 제보는 없다고 합니다. 현재 웨스트 메사 지역에는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범인이 어떠한 이유로 그들을 살해하고 매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일본에서 아직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나가오카교 고사리 채취 살인 사건입니다. 1979년 5월 23일 일본 혼슈 긴키 지방 교토부에 있는 도시 나가오카교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던 미즈노 게이코와 아카시 에이코는 그날 오전 10시 무렵 일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산 뒤 인근에 있는 야산에 고사리를 캐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야산은 많은 야생식물들이 자라던 장소였기에 그녀들뿐만 아니라 평소 지역 주민들이 찾던 장소이기도 했죠. 소나무와 대나무가 많이 있었기에 낮에도 어두운 장소가 많았고 이 때문에 가끔 범죄가 발생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아카시와 미즈노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그녀들은 되도록 밝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고사리를 캤을 것입니다. 15시 30분에 미즈노는 보육원에 맡겨둔 아이를 찾기로 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걱정한 보육원 원장이 미즈노의 남편 A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아내가 아카시와 함께 야산에 갔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홀로 아내를 찾으러 야산을 돌아다녔지만 그녀의 모습은 물론 아카시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는 역부족이라 생각한 A는 다음날 아카시의 남편 B와 함께 다시 한번 야산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포기하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24일 자정까지 수색이 계속됐지만 경찰 역시 어떠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25일에 경찰견이 투입되며 산 정상 부근에 사망해 있는 그녀들이 발견됩니다.
아카시는 사람의 손에 의한 교살, 미즈노는 자상에 의한 가다출혈. 두 사람의 몸에 남은 흔적은 명백한 타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장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소화 정도로 보아 범행 시간은 13시 30분에서 14시 사이. 아카시의 몸에 많은 구타의 흔적이 있었고 옷은 그대로 입혀져 있었지만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체액이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즈노 역시 많은 구타를 당했지만 아카시와는 달리 옷가지들이 찢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격렬한 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아킬레스건에 남아있는 자상. 범인은 그녀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뒤 천천히 범행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녀들의 배낭에선 빈 도시락과 고사리,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이 발견됐습니다. 금품을 노린 범죄는 아니었던 거죠. 경찰은 아카시의 바지 주머니에서 이상한 메모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쫓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 남자 나쁜 사람. 메모는 연필로 작성되어 있었고 필적 감정 결과 아카시가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장 인근에서 연필의 심은 발견됐지만 그녀가 썼던 연필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체액과 채모를 남겼지만 이것만으로는 그가 혈액형이 O형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을 뿐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 관해 몇몇 용의자들은 있었습니다. 인근에 살며 행실이 나빴던 건설 노동자 T와 M. 이 사건이 발생하고 T와 M은 평소 보이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뭔가 불안한 듯한 표정으로 조용히 지냈기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일 14시 무렵 T와 M이 야산을 빠르게 내려오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나자 그들은 더욱 의심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몸에 남은 타박상이 마치 가라데의 정권 지르기 같은 흔적이었기에 가라데를 배웠던 M은 경찰에게 불려가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T와 M이 사건 당일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건설회사 사장의 증언으로 그들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청바지와 흰색 셔츠를 입은 남성 D. 사건 당일 야산의 대나무를 관리하던 관리인은 이상한 차림으로 산을 오르고 있는 D를 발견했습니다.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D는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산에 오를 때 이러한 복장을 하고 오는 이는 거의 없었기에 관리인은 그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아카시와 미즈노가 관리자가 있는 지역을 통과한 뒤 10분 후 D가 그녀들이 사라진 방향으로 걸어갔기에 관리자는 이를 경찰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정확한 인상착의는 기억하지 못했기에 D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죠. 사건 발생 1년 전 야산에 나타났던 수상한 남성 K.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 사건 현장에서부터 약 300m 떨어진 장소에서 수상한 남성 K가 목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야산에 놀러온 여성이 잠시 고사리를 캐느라 홀로 떨어졌을 때 K가 그녀에게 다가와 부인, 고사리를 캐고 계십니까? 라고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여성이 그렇다며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30cm 정도의 칼을 들고 있는 남성 K였습니다. 그녀는 놀라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고 K는 곧바로 도망쳤습니다. K의 몽타주가 만들어졌고 대중에 공개됐지만 별다른 제보는 없던 상태에서 아카시와 미즈노의 사건이 발생하기 6일 전 K와 닮은 사람을 야산 인근에서 보았다는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끝내 K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아카시의 남편 B. 사건이 발생하고 미즈노와 아카시의 남편 A와 B는 각자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사건 수사를 위해 교토형 경찰에게 아내의 보험금을 기부한 A와는 달리 B는 얼마 후 새 차를 구입하고 새로운 애인을 사귀었습니다. 이를 의심하며 경찰은 B를 신문했지만 그가 그랬다는 증거도 없었고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아카시의 자필로 적힌 메모는 말이 안 되었기에 그는 풀려났습니다. 산에 숨어 사는 야인 일족. 사건이 발생한 야산은 높이 230m로 그리 높지는 않지만 넓고 울창한 지역이기에 예부터 이 야산에는 야인 일족이 산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야인 일족이 산에 들어오는 사람 중 특히 여성만을 노리고 납치한다는 소문이었죠. 과거부터 몇백 명의 여성이 야산에서 실종되었다는 이 도시 괴담. 야인 일족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인원수도 얼굴도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는 소문. 실제로 이러한 도시 괴담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디에도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나 목격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죽순 도둑. 야산이라 칭했지만 명백히 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었고 그는 주로 대나무를 관리했는데 몇 년 전부터 죽순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주 죽순을 칼로 잘라 훔쳐갔던 도둑을 아카시아 미즈노가 보았고 도둑이 입막음을 위해 그러한 짓을 벌였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범인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이 발생하고 5년 후인 1984년 5월 15일 인근에 살던 주부 C가 집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며 위 사건은 다시금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C의 집은 불에 탔고 안에서 발견된 그녀의 몸에는 자상이 남아 있었는데 후에 범인은 O형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단지 O형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앞선 사건의 범인과 C를 살해한 범인을 동일 범이라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C는 평소 아카시와 미즈노를 알고 있었고 셋은 가끔 야산에 고사리를 캐러 가는 사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카시와 미즈노가 살해당한 그날도 셋이 함께 야산에 갔었고 C는 일이 있어 먼저 하산을 했지만 이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면 범인이 C를 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이 언론과 협약을 통해 그녀를 은폐시켰다고 생각한 겁니다. 후에 범인이 이를 알아차리고 혹여모를 입막음을 위해 C를 살해했다는 소문이 돌자 경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 발표했습니다. 여러 용의자와 이런저런 소문이 돌았지만 끝내 범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15년이었기에 1994년 5월 24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지금까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구의 범행인지, 범인이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밝혀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범인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마땅한 죄값을 받았기를 기도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 공중전화기나 자판기에 누군가 놔두고 간 음료수가 있을 경우 어찌하시겠습니까? 미심쩍어 그대로 놔두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무런 의심 없이 집으로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난 주인 없는 음료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77년 1월 3일 저녁, 일본 도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귀가 중이던 종업원 A와 일행 5명은 공중전화기에 놓여져 있는 콜라 한 병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깜빡하고 놔두고 간 듯 보이는 뚜껑이 덮여 있던 콜라. A는 운이 좋다며 집으로 콜라를 가져왔고 피곤함을 못 이겨 잠이 들었다 새벽에 목이 말라 일어났습니다. 아까 가져온 콜라를 먹는 순간 A는 맛이 이상하다며 바로 뱉고 물로 입안을 헹궜지만 잠시 후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A가 먹었던 콜라 안에서 청산가리가 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1977년 2월 13일까지 6주 동안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일어나며 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경찰은 범인은커녕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알려지며 버려져 있는 콜라를 비롯해 모든 음식들을 조심하라는 뉴스 방송이 전국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2월 14일 도쿄역 지하상가에서 길을 가던 회사원 B는 초콜릿이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최근 일어났던 사건들을 떠올리며 경찰에 신고했고 검사 결과 실제로 초콜릿 안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초콜릿 상자의 가타카나로 교만하고 꼴보기 싫은 일본인들에게 천벌을 내린다 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오 범죄임이 분명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전에도 도쿄역에 초콜릿이 들어있는 상자를 목격한 이가 다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수사를 펼쳤지만 별다른 단서는 얻지 못했습니다. 같은 청산가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콜라를 이용한 범인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경찰은 별다른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CCTV도 없었던 터라 범인을 잡기는 어려웠고 결국 끝내 잡히지 않으며 1992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자판기에서 팔던 병 콜라의 판매량은 급격히 감소했고 사람들은 한 번 따면 흔적이 남는 캔 용기에 담긴 콜라를 주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 뒤로 동일한 범행은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점차 잊혀지고 있을 때 1985년에 다시 한번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합니다. 1985년 9월 11일 일본 오사카의 한 병원으로 남성 C가 실려왔습니다. 3일 뒤 그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평소 지병이 없던 인물이었기에 이상하게 여기며 조사를 한 결과 그의 몸 내부에서 파라쿼트가 발견됩니다. 파라쿼트, 다른 이름으로는 그라목손이라 불리는 제초제가 왜 농사도 짓지 않는 C의 몸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4일 전 C는 낚시를 갔다 인근에 있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매했습니다. 그는 자판기 안쪽에서 누군가 깜빡하고 놔두고 간 듯 보이는 오로나민 C 2병을 발견했고 별 생각 없이 챙긴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목이 말라 음료를 찾던 그는 어제 가져온 오로나민 C를 떠올렸고 한 병을 마신 뒤 나머지 한 병 마저 마셨습니다. 잠시 후 그는 몸 상태가 나빠지며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고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그가 마셨던 오로나민 C를 회수해 검사했고 그중 한 병에 파라쿼트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C가 병원으로 실려갔던 9월 11일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날 대학생인 D는 집 인근에 있는 자판기에서 리얼 골드라는 드링크 음료를 뽑았는데 자판기 안에 2병의 리얼 골드가 더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D는 운이 좋다며 총 3병의 리얼 골드를 집으로 갖고 와 마셨고 C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병원으로 호송된 후 사망했습니다. D의 몸과 그가 마셨던 리얼 골드 병에서 파라쿼트가 발견되자 사람들은 예전에 있었던 청산콜라 독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조사 결과 5개월 전인 4월 30일에 히로시마에서 앞선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먼저 일어났던 것이 밝혀집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지만 CCTV도 없는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범인을 잡기란 어려웠습니다. 당시 파라쿼트는 구매하기도 어렵지 않았기에 범인을 특정짓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범인은 경찰을 비웃는 듯 12건의 범행을 저지릅니다. 방법은 똑같았습니다. 자판기 내부에 파라쿼트가 들어있는 한 병과 멀쩡한 한 병을 넣어둔 거였죠. 마지막 12번째 범행에는 오로나민 C나 리얼 골드가 아닌 콜라를 사용한 범인은 이를 끝으로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8년 전에 일어난 청산콜라 독살 사건과 이번에 일어난 파라쿼트 독살 사건의 범인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범인의 성별은커녕 어떠한 모습, 단서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오늘날까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 사건 이후 오로나민 C의 제조사인 오츠카 제약은 병캡의 모양을 바꾸며 재밀봉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어둠 속에 숨어 범행을 저지른 범인. 여러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처럼 이 범인 역시 여러분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She killed her mother with 40 whacks. After she saw what she had done, she gave her father 41. 앞서 들으신 노래는 미국 아이들이 줄넘기 놀이를 할 때 부르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놀이에 쓰이는 노래치고는 좀 무서운 이 노래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1892년 8월 4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폴리버. 그날은 매우 덥고 조용한 여름날이었습니다. 마을의 정적을 깬 것은 11시 10분 무렵 92번가에 있는 집에서 들려온 비명소리였습니다. 다락방에서 쉬고 있던 하녀 브릿지 설리번은 집 주인의 딸인 리지 보든이 비명을 지르며 자신을 찾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브릿짓의 질문에 리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빨리 와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누군가에게 살해당하셨다고. 브릿짓이 1층 거실로 달려왔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정문에 서 있는 리지와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사망해 있는 집주인 앤드류 보든이었습니다. 70세의 앤드류는 마을에서 알아주는 부자였지만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흉기로 얼굴을 수차례 공격당해 사망해 있었던 겁니다. 브릿짓이 거실로 들어가려 하자 리지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들어가지 말고 얼른 가서 의사 선생님을 모셔와. 뛰어! 브릿짓은 길 건너편에 사는 의사 보엔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그는 외출 중이었기에 우선적으로 보엔의 부인에게 앤드류의 사망을 알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돌아오자 리지는 다시 한번 심부름을 시킵니다. 자신의 지인인 앨리스 러셀을 불러달라고 말이죠. 리지의 소란스러운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은 리지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인지 물었고 상황 설명을 들은 그녀는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물어봅니다. 잘 모르겠다는 리지의 대답에 이웃 주민은 우선적으로 하인들을 시켜 의사를 찾는 한편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가 오전 11시 15분입니다.
잠시 후 리지의 집에 도착한 의사 보엔과 이웃 주민은 앤드류의 시신을 확인했고 심부름을 갔다 돌아온 브리짓에게 리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브리짓, 난 보든 부인이 2층에 있는 소리를 확실히 들었어. 한번 올라가봐. 브리짓은 이웃 주민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갔고 객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리지의 계모 에비 보든을 발견합니다. 에비 역시 앤드류와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흉기에 여러 차례 공격당해 사망해 있었습니다. 리지의 어머니가 사망하고 3년 뒤 앤드류는 에비와 재혼을 했습니다. 리지는 에비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며 그녀를 멀리했고 보든 부인이라 불렀었죠. 사건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원한을 품은 이의 소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앤드류와 에비의 몸에 남은 상처는 심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어떠한 외부인의 침입 흔적도 없었고 그들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주민들은 없었기에 경찰은 내부인들을 의심했습니다. 집에는 총 5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앤드류와 그의 아내 에비, 자녀 리지와 엠마, 그리고 하녀 브리짓. 리지의 자매인 엠마는 외출 중이었기에 그날 집에 있었던 인물은 리지와 브리짓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인 8월 3일부터 무언가 의심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월 3일 아침 7시, 에비는 보엔을 찾아와 자신과 앤드류가 밤새 심하게 앓았다며 누군가 자신들을 독살하려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찰을 해봤지만 별 이상이 없었기에 탈이 난 것 같다며 돌려보냈고 앤드류를 진찰하러 가보았더니 그는 자신이 아프지 않다며 보엔을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전 리지가 망토에 곤충들을 죽일 목적으로 청산을 구입하려 했다는 약국 점원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리지는 자신이 약국에 간 것과 청산을 사려 했다는 것을 부인했지만 당시 약국에 있던 다른 두 손님과 약사의 증언은 일치했기에 경찰은 그녀를 더욱 수상히 여깁니다. 사건이 일어난 8월 4일, 앤드류는 오전 9시쯤 업무 때문에 잠시 외출을 했고 에비는 브리짓에게 창문을 닫으라 지시한 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에비의 사망 추정 시간은 9시에서 10시 사이. 아마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가서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했을 겁니다. 외출했던 앤드류가 10시 40분경 돌아왔을 때 창문 안쪽을 닫고 있던 브리짓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때 브리짓은 2층에서 리지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증언합니다. 하지만 리지는 앤드류가 돌아온 시점에 자신이 부엌에 있었다 주장했습니다. 상반되는 주장이었지만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브리짓은 1층 창문 닦는 작업을 끝내고 잠시 쉬기 위해 다락방으로 갔고 앤드류는 낮잠을 자러 거실에 있는 소파로 향했습니다. 리지는 아버지가 소파에 눕는 것을 보고 외부에 있는 헛간에 낚싯바늘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20에서 30분 정도 걸렸다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앤드류가 사망해 있는 것을 확인했고 브리짓을 불렀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습니다. 11시 15분에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11시 30분에 의사 보엔이 도착, 11시 45분에 7명의 경찰관과 검시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도끼라 생각하며 리지에게 집에 도끼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브리짓의 안내로 지하실에서 4개의 도끼를 발견합니다. 그중 하나는 도끼 자루가 없었습니다. 먼지가 묻어 있었으나 경찰은 이것이 인위적으로 안 쓰인 것처럼 하기 위한 위장이라 생각했고 범행에 사용됐는지 확인했지만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리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범행 시간에 그녀는 헛간에서 낚싯바늘을 찾았다는 게 되는데 헛간을 수색한 경찰은 바닥에 쌓여있는 먼지를 발견합니다. 즉 헛간에는 오랜 기간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문이 거듭될수록 경찰은 리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또한 헛간에 갔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리지는 신음소리와 무언가 긁는 소리를 들었다 주장했지만 몇 시간 후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신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리지가 8월 7일 부엌 난로에서 드레스를 태우고 있는 모습을 그녀의 지인 앨리스가 목격합니다. 앨리스는 마치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 보이는 그녀의 행동을 나무랐지만 리지는 그저 페인트 묻은 드레스를 태우는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답했습니다. 8월 12일, 검찰은 리지가 유산을 노리고 앤드류와 에비를 살해했다며 그녀를 7살인죄로 기소합니다. 검찰은 앤드류가 사전에 작성해 두었던 유언장을 토대로 대부분의 유산을 에비에게 물려주려던 앤드류를 리지가 살해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유언장에는 앤드류의 자녀 리지와 엠마에게는 각각 25,000달러를, 에비에게는 50만 달러를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에비가 앤드류를 꼬드겨 자신의 친척들에게 건물을 사주는 등 재산을 빼돌리는 모습에 분노한 리지가 유언장의 내용을 알게 됐고 유산 상속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 검찰에 유산을 노린 범죄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은
앤드류와 애비의 사망 순서였습니다. 애비의 사망 추정 시간은 9시에서 10시 사이, 앤드류의 경우는 11시. 이렇게 되면 애비의 재산은 남편인 앤드류에게 상속됩니다. 그 후 앤드류가 사망했으니 모든 재산은 엠마와 리지에게 상속되는 겁니다. 만약 반대였다면 애비의 친인척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정확한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가운데 열린 재판이었지만 초기에는 정황 증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리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가 처음에는 약국에서 청산을 구입해 범행을 저지르려 했지만 구입에 실패하자 다른 독약을 썼고 그것마저 실패한 뒤 결국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범행 증거로 앤드류와 애비의 두개골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본 리지가 기절하자 여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개골만 보고도 기절한 여인이 어찌 그런 범행을 저질렀겠는가. 이런 여론과 물증 부족으로 인해 결국 배심원단은 리지에게 무죄를 판결합니다. 그렇게 무죄를 판결받은 리지는 재판장을 떠나며 자신이 가장 행복한 여인이라 인터뷰했고 엠마와 함께 마을에 있는 호화로운 집으로 이사해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검소한 아버지 때문에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해본 적 없는 그녀들은 아마 행복했을 겁니다.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리지를 의심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다 1927년 6월 1일에 폐렴으로 인해 66세에 사망합니다. 리지가 사망하고 9일 후에 엠마 역시 사망했는데 두 자매는 앤드류와 애비가 묻혀있는 땅에 같이 묻혔다고 합니다. 하녀인 브리짓이 범인이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동기가 없는 범행에 원한이 있는 듯한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기에 이러한 주장은 무시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대중매체로 각색돼 소개됐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리지를 범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노래 역시 이러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리지는 법적으로 무죄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많은 이들은 그녀가 범인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리지가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소행이었을까요?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겨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971년 11월 24일) 미국 포틀랜드 국제공항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깔끔한 양복을 입은 중년의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시애틀행 비행기표를 구입했고 잠시 후 727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댄 쿠퍼로 항공 역사상 유일하게 해결되지 않은 해적 사건을 일으킨 남성입니다. 쿠퍼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항공기가 이륙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술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비행기는 예정대로 이륙했고 쿠퍼 역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뒤쪽에 있는 승무원에게 메모를 건네줬는데 처음에 승무원은 자신에게 작업을 거는 남성이라 생각하며 메모를 열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쿠퍼는 승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메모를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후에 이 메모는 쿠퍼가 도로 가져갔기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승무원은 쿠퍼가 가진 서류 가방에 폭탄이 있다는 협박용 메모였다 증언했습니다. 당시 공항에서 수화물 검사를 했다면 쿠퍼의 계획은 시도도 되지 않았겠지만 수화물 검사가 도입된 시기는 1973년부터였기에 그는 아무도 모르게 폭탄을 가져왔던 겁니다. 쿠퍼는 굳어있는 승무원을 옆에 앉게 시켰고 자신의 서류 가방을 열어 폭탄의 존재 여부를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는 승무원을 바라보며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 미국 화폐 20만 달러. 두 번째, 낙하산 4개. 세 번째, 시애틀에 도착하자마자 항공기의 연료를 채우기 위해 연료 트럭을 준비할 것. 1970년 기준 1달러는 대략 310원이었기에 그가 요구한 금액은 하나 6,200만원. 당시 한국의 구급 공무원 월급이 6에서 7만원이었으니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승무원이 쿠퍼의 요구사항을 조종실에 있는 기장에게 전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 육군 공군에서 근무했던 기장 스콧은 공항 관제소에 상황을 전달했고 이는 곧바로 연방당국에 전해졌습니다. 항공기가 2시간 동안 선회하는 사이 FBI는 쿠퍼가 요구한 몸값을 모으는 한편 혹시 벌어질 불상사를 대비해 응급 요원들을 각 구역에 배치했습니다.
후에 승무원들은 쿠퍼가 예의 바르고 차분하며 말을 잘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음료를 가져다 주면 팁을 줬고 긴장해 있는 그들에게 말을 걸며 침착하게 행동했다 합니다. 오후 5시 24분, 쿠퍼가 요구했던 조건이 충족되자 항공기는 공항에 착륙했고 그는 저격을 방지하기 위해 창문 가리개를 내리게 한 뒤 요구한 돈을 받게 됩니다. FBI가 모든 돈을 건네자 쿠퍼는 처음 메모를 줬던 승무원과 선임 승무원, 그리고 모든 승객에게 내리라 지시했습니다. 연료가 채워지자 그는 기장에게 멕시코시티로 향하는 남동쪽 항로로 향하라 말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항공기는 7시 40분경 탑승객 5명만을 태우고 이륙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더 멀리 있는 공항으로 가려 했지만 그가 타고 있던 항공기의 항속 거리 제한 때문에 중간에 있는 공항에 착륙해 연료 보급을 한 번 더 하기로 합니다. 오후 8시쯤 쿠퍼는 승무원들을 한 장소에 모아두고 움직이지 말라 말한 뒤 낙하산을 차고 항공기의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10시 15분, 항공기가 리노타워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뒷문은 열려 있었고 쿠퍼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공기의 이동 경로와 그가 뛰어내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을 분석해 지역 일대를 수색했지만 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FBI는 항공기 내부에서 66개의 확인되지 않은 지문을 확인했고 쿠퍼의 것으로 추정되는 넥타이와 넥타이 클립을 발견했습니다. 전대미문의 해적 사건에 많은 FBI 요원들이 동원되며 용의자들을 출연했지만 800명이 넘는 용의자 중에 쿠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가 이동할 당시 전투기를 비롯해 총 5대의 비행기가 그들을 따라갔는데 그들 중 아무도 쿠퍼가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쿠퍼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기에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말하며 그는 탈출에 성공했고 도주했을 것이라 말합니다. 쿠퍼가 강이나 깊은 숲에 낙하했고 결국 사망했을 것이라 보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2년간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쿠퍼의 흔적이나 그를 보았다는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FBI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8년 11월 727 항공기 뒤쪽에 설치되어 있던 인쇄물이 워싱턴 캐슬록으로부터 21km 떨어진 벌목도로 근처에서 사냥꾼에 의해 발견됩니다. 1980년 2월 10일 워싱턴 밴쿠버 인근에 있는 테나바라는 장소에서 놀던 소년이 $5,800가 들어있는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쿠퍼에게 주었던 $20짜리 지폐였음이 밝혀졌고 FBI는 인근 지역을 수색했지만 더 이상 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쿠퍼가 항공기에 대한 전문 지식과 지형을 잘 알던 모습을 근거로 그가 항공업계 종사자이며 시애틀과 리노 사이에 거주했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말합니다. FBI는 쿠퍼를 찾기 위해 45년 동안 노력했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지 못했고 결국 2016년 7월 8일부로 수사는 중단됩니다. 현재 살아있다면 90세가 넘었을 댄 쿠퍼. 그는 그렇게 항공 역사상 유일하게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일으키고 사라진 남성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여담으로 이 사건 이후 727 항공기들은 비행 중 뒷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쿠퍼 베인이라는 장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